윤석열이 박근혜 정권에 칼을 들었던 이유는 당연히 윤석열이 정의로워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았을 거예요. 이 극우와 중도 지지율을 자신에게 몰고자 정말 다양한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윤석열이 왜 극우 콘크리트 지지율을 무시하고 박근혜 정권의 눈엣 가시 같은 존재를 자처했는가?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자신의 아내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의 계획성 범죄를 돕기 위해 자처했다라고 하는 정말 가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8월 13일부터 열린공감TV에서 악의 카르텔 시리즈로 방금 말씀드린 정황에 대해 밝혀내고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이성열 씨의 제보를 통해서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열린공감TV에서 밝히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성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자본금 4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연매출 500억을 바라보는 이 물류기업으로 성장을 이끌어내가지고 평택항 산업 활성화와 이 평택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정말 크다고 알려져 있는 슈퍼마린 종합 물류라고 하는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해오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류회사를 운영을 해오던 이성열 씨의 입에서 어째서 김건희와 윤석열이 거론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최순실과 우병우 그리고 김기춘의 이름은 왜 나오는 걸까요?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자면 이렇습니다. 2010년 9월에 주식회사 선라이즈 FNT라는 수입산 고관세 이 농산물 회사가 설립이 되었다고 해요. 이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정말 구린내가 풀풀 풍겼는데요. 회사의 설립 창립 멤버들 8명 가운데 무려 5명이 전현직 세관 공무원 출신으로 당시 평택 세관서에서 실세라고 알려진 인물들이 만든 회사였다고 합니다. 농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가능한 관공서 출신들이, 그것도 그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실세들이 굳이 옷 벗어 던지고 나와서 차린 회사, 뭔가 많이 이상하지 않나요? 불법적이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절차상의 허점을 노린 사업 전략과 이 관공서의 뒷배를 두고 움직이며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회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선라이즈라는 회사는 수입산 고관세 원물 농산물을 들여와가지고 자체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서 저관세 농산물로 만드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이 현업 종사자들의 말에 따르면 애초에 설립 목적 자체가 매우 이상하다고 평가를 해요. 게다가 여기서 더 이상한 건 뭐냐면요, 선라이즈는 고작 24평 정도의 컨테이너를 가지고서 원물을 수입해가지고 가공을 하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누가 봐도 이상한 회사일 수밖에 없겠죠. 선라이즈가 끼치는 영향력만 두고 보더라도 컨테이너 하나만으로 이 가공 설비를 모두 갖추고 그 막대한 원물을 모두 가공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회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누가 봐도 불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확신은 당연히 들어맞았고요. 선라이즈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농산물 시장으로 이 원물을 밀수해서 관세 포탈과 세금 탈루를 해서 팔다가 2013년부터는 대기업과 농협에 판매를 하면서 대규모 밀수와 관세 포탈, 이 세금 탈루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익숙한 이름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최순실, 고영태, 천홍욱 당시 관세청장, 이상기 당시 인천조사과장, 최능하 관세청 당시 감찰과장 등이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렇게 기반도 이상한 신생회사가 갑자기 동종 업계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뒷배가 최순실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현업 종사자들이 말하는 선라이즈가 받는 가장 큰 특혜는 그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업체였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것도 최순실의 영향력이 닿았다고 보여지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죠. 선라이즈가 그 구역에 자리를 잡은 뒤에요, 갑자기 법 개정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2012년 이후에는 세관장의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구역에 업체가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이런 법 개정과 더불어서 선라이즈 이후에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세관장과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정부 차원에서 직접 황해경제자유구역에는 농산물 가공업체를 들이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 구역을 독점한 썬라이즈는 수입 농산물 원재료를 가공설비로 곧장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특혜를 누리면서 유통비 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가격 경쟁력에서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헌데 다시 말하지만요, 애초에 24평 정도의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 막대한 원물을 가공할 설비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관세 정책의 허점을 놀린 밀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수입산 콩나물 콩을 국내에 유통하면 무려 487%의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국내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에도 정말 애매한 허점이 있어요. 바로 이 수입산 콩나물 콩을 재배를 위한 목적으로 수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관세가 고작 27%만 적용을 받는다는 허점. 이처럼 썬라이즈는 고관세 품목들만 골라서 들여왔고, 이것을 가공 목적으로 관세를 확 낮춰서 들여옵니다. 그걸 시장에다가 풀어버린 거죠. 법으로 막혀있는 고관세 품목들을 이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라고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관세를 수백 배 낮춰가지고 들여오고, 이걸 직접적인 유통까지 한다라고 하면 수천 수만 개에 달하는 포대자루에 돈을 그냥 마구잡이로 쓸어 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인과 검찰 그리고 경찰 등이 힘을 쓰면서 도왔는데, 당연히 이렇게나 많은 돈이 권력자들에게 유통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돈을 쓸어 담는 썬라이즈에게 방해가 되는 업체라든가 사람들은 다 조용히 처분이 되었겠죠. 이에 대표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평택 직할 세관 직원의 금품 수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좀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사건이 또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니구나, 계속해서 수사를 하면 할수록 썬라이즈 쪽과의 유착관계가 꼬리가 잡혔는데,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세관 공무원은 그 과정에서 정말 이곳저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압박에 시달렸다고 해요. 썬라이즈 쪽에서, 그리고 관세청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경찰에서, 그리고 정계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루트를 통해서 썬라이즈와의 유착관계의 그 고리를 끊어놓기 위한 압박이 들어왔을 겁니다. 결국 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됐냐면요, 자신의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제보자 이상열 씨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경찰의 주장처럼 자살로 확정짓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살로도 충분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게, 왜냐하면 당시 썬라이즈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제기했던 경쟁사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춰버렸거든요. 죄 없는 업체들을 도산시키고 신고한 업체들은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부도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등 그 과정에서 누군가 하나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하는 게 그들의 권력으로 어렵지 않음을 이상열 씨는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직감을 했을 겁니다. 이상열 씨 같은 경우도 이 썬라이즈의 관세 탈루에 대한 신고를 해오다가 바로 이런 폭풍에 휘말리게 된 인물 중 하나인데요. 이상열 씨에게 갑자기 어느 날인가 이 수입 원물과 곡물을 유통하는 사업가들 중에서 정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업가가 찾아와서 투자를 약속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고선 일반 창고를 냉동과 냉장 창고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확대를 해보자 라는 정말 달콤한 이 제안을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상열 씨는요, 함께하던 창고 제작업체가 갑자기 돈만 먹고 튀거나 세관원 직원들이 물류창고로 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가거나 제안을 한 사업가와 자꾸 이 약속한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일을 주도한 게 이 투자를 약속한 큰손 사업가가 직접적으로 꾸민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그 큰손 사업가가 바로 윤석열 검찰청장의 아내 김건희, 그녀의 막내 고모부 바로 장진호라는 겁니다. 이상열 씨의 말에 따르면 썬라이즈 FNT의 실제 지배구조는 최순실과 고영태, 그리고 천홍욱, 이상기, 최능아, 우병우, 김기춘 등 그 뒷배들이 탄탄하게 그들을 비호해주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당시 썬라이즈에 의해 경쟁사들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던 시기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여러 수사가 특검으로 진행이 되고 있던 시기인데 윤석열이 수사팀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을 하나 덧붙이자면 그때 당시 시기가 이제 평택항이 당시 세계 최대의 차이나타운을 짓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되게 다양한 발표들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때 투기바람이 엄청나게 이제 시달릴 때였는데 당시 그 개발 사업이 평택과 일부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여기에 장가 항우민이라고 하는 중국 물류 회사가 무려 240억을 투자해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자본 투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무려 340억 원을 투자해 들어왔던 도이치 모터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성열 씨가 생각할 수 있는 이 합리적인 의심은 무엇일까요? 최순실을 비롯한 박근혜 정권 핵심 인물들이 이 지배구조에 연관된 썬라이즈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현직 관세청 고위 직원들과 썬라이즈 경쟁사주들과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압박들, 게다가 김건희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도이치모터스의 투자,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인 거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경쟁사들은 윤석열 그 일가들이 이 썬라이즈라는 관피아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돈주머니를 털어먹기 위해 발생이 된 희생양으로 전락이 된 겁니다. 이성열 씨는 열린공감TV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받은 공격에 대해 증언을 했는데요. 이러한 공격은 이성열 씨뿐 아니라 정말 다른 이 경쟁사주들에게도 동일했을 것으로 보여요. 철저히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악질적인 계획들, 이성열 씨가 말하는 지옥 같은 나날들은 이렇습니다. 직원들이 횡령하게 만들고요. 직원들과 그 외 주변 사람들에게 민형사소송을 걸지를 않나? 그것도 좀 터무니없는 이유로요.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위반으로 불법 체포를 하는 어떤 압박을 걸고 그 과정에서 농심의 자회사인 태경농산과 태경농산의 하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성유통의 안길준이라고 하는 인물 등을 통해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5년에 걸친 소송을 겁니다. 심지어 이성열 씨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종 사촌 동생 이창현 씨를 대상으로 해서 10억 원을 횡령했다라고 주장을 하며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괴롭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이성열 씨의 주장에 따르면요, 평택세관 정창조와 정태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전 공모를 해가지고요, 공문서를 위조하고 슈퍼로지스와 관계가 전혀 없는 이종 사촌 동생 이창현 씨를 대표이사로 꾸몄다라고 하죠. 그런데 범죄 사실에 슈퍼로지스 대표이사로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는요. 그런데 대표이사 임원 등기를 끊어다 보니까 이창현 씨는 아예 없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려고 억지로 엮었던 거죠. 그렇게 거짓된 문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해가지고 이종 사촌 동생과 자신의 친동생이 함께 구속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거는요, 구속된 것을 이제 알게 된 이성열 씨가 전화를 걸었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전화를 받은 검찰이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풀어줬대요.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체포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범죄의 어떤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데려간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를 하니까 바로 풀어줬다. 이 말은 그만큼 문제가 될 여지가 없었고 그저 단순히 이 이성열 씨를 압박하기 위한 그러한 체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검찰에서 수를 썼고 재판부에서는 공문서 위주로 분명 알지 못하고 체포영장을 이렇게 발부해줬다고 할지언정 분명 그 유착관계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을까? 그건 좀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치, 언론, 검찰, 경찰, 재판부까지 한몸 한뜻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은 윤석열과 그 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인 거고요. 이성열 씨의 증언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가 5년 이상의 정말 기나긴 이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압박과 심지어는 폭력을 당해가지고 이가 빠지고 심지어 정말 중요한 것이 녹음된 휴대폰을 2번이나 빼앗기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사이 총 3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인에게 대기업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횡포로 중형을 살게 하는 특가법 횡령죄 소송이 들어오고 심지어 주변인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공격을 가합니다. 그렇게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왼수가 되어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계획 중이던 또는 이행 중이던 사업은 틀어져 버리고 거래하던 업자들도 갑자기 계약을 파기해버려요. 이렇게 철저히 고립시켜버리는 악질적인 계획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코 쉽사리 견딜 수 있는 고난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토록 잔인하게 경쟁사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어떤 운명 공동체라고 믿었던 동업가들을 고립시키고 배신하는 수법이 바로 윤석열의 처 김건희와 장모인 최은순, 그 일가의 계획형 범죄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계획형 범죄들을 단순하게 비호가 아닌 조직적으로 계획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은 바로 윤석열이고요.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드디어 검찰 왕국이 시민의 나라, 민주적인 나라로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이 국민들을 현혹했지만, 역시나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들은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무한하다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지만 조직에는 충성하는 윤석열의 신념은 의외로 간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낭만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 권력의 달콤한 유혹,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검찰,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곳에 정말 자신의 뼈와 혼을 갈아 넣겠다, 무조건 검찰이라는 조직에 충성하겠다라는 의지,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헌법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검찰주의자였던 거죠. 윤석열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과 가족의 이익만을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9년의 보수 정권 동안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조직들 간에 누가 더 썩었는가, 이것을 암묵적으로 도토리 키재기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통제했던 더러운 비리들이 이 개혁의 촛불로 일어선 현 정부에 의해, 그리고 촛불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것이겠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여기에 더불어 다시 한번 상기되는 것은 마피아만큼이나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범죄 조직들, 관료 마피아인 관피아, 금감원 마피아인 금피아,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도 정말 시급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직자면서도 범죄 조직에 버금가는 적폐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늘 이러한 문제는 민생 문제, 그리고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는 포커스에서는 이상하게도 논외로 벗어났기에 그들은 갖은 횡포를 서슴없이 부리고 이렇게 검찰과 경찰, 그리고 재판부와 정치와 긴밀한 관계로 유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함께 목소리를 내고 비로소 죄를 지은 자들이 모두 공정하게 처벌받고 본래의 정의를 되찾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